안녕하세요. 심리이론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성격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격 구조.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성격을 여기서 얘기한 성격 구조는 뭔가? 여기 유기체, 현상적 장, 자기. 유기체라는 건 인간의 신체,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정서, 지식 이런 또 어떤 자극이 주어질 때 총체적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나의 성격 여러 가지가 반응이 하죠. 나의 어떤 사건에도 나의 정서가 어떤 식으로 흘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나의 신체적 조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요인에 의해서 나의 유기체가 움직여서 나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현상적 장. 현상적 장으로 보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의 세계. 끊임없이 변화. 우리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순간에 개인이 내가 지각하고 있는 나의 자동적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지각한 사고의 방향. 내가 어떠한 견해, 관념 이런 걸 갖고 있나. 그 지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현상의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게 나의 다 성격에 포함되어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가, 그래서 더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좋은 경험을, 그래서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느끼려고 하고. 그 다음 셀프, 자기. 우리 자기의 어떤, 자기 셀프. 성격 구조의 중심입니다. 성격 발전의 그 핵심이 어떤 셀프, 성격의 어떤 핵심이죠. 한 개인의 스스로에 대한 모든 생각과 태도를 집합하는 거. 집합해서 거기에 정의되어진 나에 대한 일련의 의식과 가치를 말하는 게 셀프라고 볼 수 있죠.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생각과 감정이 또한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또 어떤 행동이 어떤 습관과 또 성격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한 모든 총체적인 집합의 나의 셀프, 이게 나라는 어떤 성격 구조로 자리하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나의 성격 형성 과정, 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성격 형성 과정이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심리적 문제의 발생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 심리적 문제의 발생 과정들 있죠.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해보냐. 사람은 누구나 실현 가능성과 잠재력 능력을 타고나면서 왜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되는가. 조금 정신분석하고 차이점이 있지만 다 같은 어떤 그래도 큰 맥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인간 중심에서 질문하는 것. 문제 발생 과정을 실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인간 욕구를 실현하지. 내면의 그 욕구, 내면에서 얘기하는 것. 이걸 또 잠재력 능력을 그것을 실현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마음의 갈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긍정적 존중의 욕구와 자기와의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긍정적 욕구. 긍정적 존중의 욕구인데 긍정적 존중의 욕구는 자기와 타인으로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로 인정하고 받으려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이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도 있지만 특성의 차이점, 우리 남성들은 특히 사랑도 중요하지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 기본 욕구가 굉장히 더 강렬하죠.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이런 인정받고자 하는 남성도 강하죠.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존중의 욕구. 그래서 타인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자기 개념은 긍정적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나에게 느끼는 평가, 이미지도 있지만 남이 보는 나, 남이 나를 보는 평가, 이것도 굉장히 상관관계가 크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학생들 초기 시간엔 내가 보는 나, 남이 보는 나, 이거를 전부 다 파악하게끔, 특히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많이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자기 개념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됐으면 타인이, 우리 가족이 변화시키고자, 수정시키고자 원하면은 정말 계속 장점을 계속 찾아서 칭찬으로 긍정적인 존중의 욕구를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아, 이런 점이 있어. 이런 점 참 남보다 우월해. 이러면서 그걸 계속 찾아가는 것. 그래서 긍정적인 존중의 욕구와 이런, 그 다음에 이제 가치의 조건. 가치의 조건. 한 개인의 가치를 판단하는 외적인 조건들로부터 부모를 포함한 중요한 타인들에 의해 부여된 가치 기준들을 말합니다. 우리의 가치 조건들 있잖아요.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되겠지만, 가치예요. 어떤 게 가치. 그래서 그게 가치관으로 또 확립이 되죠. 요즘에 가치관에, 경제적인 가치관의 기준, 소셜 포지션에 대한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문화적인 가치의 기준은 무엇인가, 어떤 가치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규정된 조건들이 기준에 맞을 때 가치가 있고 부합하지 않는 가치가 없다 생각하죠. 그래서 가치,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나에게 거는 어떤 가치 기준도 있지만 남이 보는 가치 기준, 여러 가지 어떤 존중의 기준이 어디쯤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존중의 기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게 기준이 가치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은 이 낮은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너 위에 있는 사람이 여기 볼 때 하자가 없는 게 그게 무슨 가치의 조건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치의 기준 조건이 이제 있죠.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데 결정적인 요인은 어른들에 의해서 부여된 가치의 조건들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가치의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 가는데, 어른들이 더 위에서 주변에서 이걸 만들어 가고 있죠. 가치의 조건들을. 예를 들어서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는 아이가 칭찬과 사랑을 받으려는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이걸 칭찬과 사랑을 안 해주면은 자기의 가치를 그다지 느끼질 않죠. 그래서 이걸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채워주세요. 채워줘.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게 가치의 이제 조건이 되죠. 그러면 자기가 또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조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자기의 경험하고 어떤 이게 불일치했을 때 어떤가. 어른들의 가치 조건에 길들여져 살게 되면 자기 개념과 경험 간의 불일치가 생겨나고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불안은 이제 다음에 위협으로 작용하는데, 우리 어른들이 원하는 조건과 내가 원하는 조건이 어떤 일치되지 않았을 때 그 불일치가 오는 갈등은 큽니다. 이게 어린 시절에는 작은 문제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커다란 문제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로 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얘기하지만 그 아이의 멋을 살리는 것, 아이가 원하는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가 갖는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면 서로가 논의해서 수정해가는 거, 서로가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수정해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너의 가치 기준은 무시해버리고 우리 엄마가, 부모가 원하는 가치 기준대로 살아라 하면은 내 가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갈등의 요인은 큽니다. 이 갈등이 불안으로, 이 불안이 다음에 심리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특성이, 아이가 원하는 가치 기준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확대된 자아, 내가 이루지 못한 자아, 내 자아를 대신 자녀가 이루기를 바라고, 그래서 자녀가 나의 못한 삶을 아이가 채우기를 바라는 거죠. 그 삶은 부모의 삶입니다. 우리 아이의 삶이 아닙니다. 부모의 가치 기준의 삶입니다. 부모의 자아를 채워가는 거죠. 아이의 자아를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제 멋을 살려가는 거. 우리 제 멋대로 자기 멋을 살아서 따라서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그게 멋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 불일치가 또한 위협이 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나, 위협이 오면 우리가 방어기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기 개념과 경험에 대한 평가 간에 너무 큰 부조화가 생기며 균형이 깨어지면 방어기제가 작동하지 못하고 심리적 문제가 생겨. 우리 그래도 방어기제는 잘 우리가 활용을 하죠. 그러나 이 방어기제도 이제 작동이 너무 심하면 작동도 이제 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의 가치 조건, 아이들이 판검사가 되는 거,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는 거, 엄마가 이루지 못했던 어떤 피아니스트, 또한 아버지가 이루는 판검사 되는 거, 우리 집안에 내가 이루지 못했던 거 의사 되는 거, 이게 이제 가치 조건으로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운 삶을, 내가 원하는 같이 일치가 되면 오직 좋을까요? 그러나 일치되지 않았을 땐 아이의, 부모의 가치 조건이 이거지만 아이의 가치 조건은 무엇이냐, 이러면 점점점 대화로서 접혀가면서 맞춰가야 될 것입니다. 저도 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가치 조건에 이제 저희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같이 싸우지는 전혀 다투지는 않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한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아이는 저는 한의사 되기 싫습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 진로 선택해서 이제 뭐 교육자 길로 갔지만, 이런 게 억지로 절대 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부모는 뭐 외고 가기를 원하지만 아이는 노하고 자기가 또 원했던, 부모의 가치 조건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선택해서 갈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일치. 자, 여기에 그래서 우리 인간중시 상담 이론에 대해서 가치의 조건이라든가 긍정적 존중의 욕구와 어떤 자기라든가 자기와 그 경험의 불일치,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 우리 인간중시 상담 이론의 어떤 상담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상담 과정. 인간중심 상담 이론에서 상담의 목표가 무엇인가? 이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내담자가 스스로 자기를 실현하도록 돕는데, 그래서 자아실현, 우리 참 인간의 본능 욕구 중에서 중요한 게 자아실현, 성숙한 자기의 욕구, 제가 여기 많이 하죠.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심리적 갈등, 증상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내담자가 원하는 자기 자아실현이 무엇인지, 자기 실현을 향해서 가는 것. 그래서 이런 자기를 실현하도록 개념과 경험 간의 불일치를 제거하고, 어떤 불일치, 그러니까 내면의 욕구와 외부 현실에 이것을 좀 더 줄여가는 거죠.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면의 욕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좁혀가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담 과정에서 상담의 어떤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안 넘어가죠? 자, 상담의 진행 과정. 상담의 이제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가 몇 단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번 우리가 세 단계로 간단하게 이제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볼 수 있죠. 상담의 진행 과정에서 초기 단계, 뭐 이제 중기, 정결 이렇게 가겠죠. 이제 초기 단계에서는 내담자를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이해가 내 식의 이해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용하면서 통찰이 증가되고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통합해서 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일부분 한 편만 보지 말고 이제 통합해서. 그 다음에 이제 중기 단계에서는 내담자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진행해 나가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나를 건설적인 행동으로, 성장의 행동으로 이렇게 취할 수 있도록 이제 중반쯤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결도 우리가 중요하죠. 다 해결되었다고 이제 끝 하면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결이 계속 됐던 부분, 그래서 건설적인 행동이 취해지는 게 계속 진행되어서 이게 항상성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 지속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때 정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정결을 이제 완성됐어, 원하는 목표까지 다 이르렀어 하고 딱 됐어 하고 이 점에서 딱 정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 수정하고자 하는 방향이 이쪽이었어요. 원이었어요. 원까지 다 왔으면 여기서 딱 정결을 여기 원했던 모양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결할 게 아니고 원했던 모양이 나왔어도 좀 더 진행을 하고, 그래서 가끔 잘못되어도 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원했던 목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이게 더 지속이 돼서 여기서 정결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 단계는 내담자는 전에 부인하거나 부정했던 감정을 수용하고 현실을 왜곡됨 없이 받아들여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운 것. 아무도 상담자가 없어도 스스로 다 자기를 이제 갈 수 있을 때 그때 정결해야 된다는 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기법보다 인간적 자질과 상담자의 태도 그리고 치료적 관계를 굉장히 중시 여깁니다. 이런 기법보다 인간적 자질과 상담자의 어떤 태도 그리고 치료적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 상담을 우리가 하다 보면 공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공감하는 것. 서로가 공감한다는 것은 뭐해? 공감한다는 건 뭘까요? 너 마음이 내 마음 같아. 너가 그 마음, 나도 그 마음을 같이 느끼고 하고 있다는 것도 같은 공감의 중요성. 심리적 증상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서로가 공감하고 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소외된다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고통. 굉장히 우리가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가 외로움, 고독함. 이거는 너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공감한다는 건 나를 이해하고 내 편이 있다는 거. 나 같은 편이 있다는 건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예요. 그죠? 고립되고 소외되고 고독한 외로움에서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와 같이 있다는 거. 무한정의 경쟁을 초래함. 경쟁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죠. 이러한 불신은 공감 결여로 보죠. 경쟁 관계로 보면 아직 공감이 결여되어 있죠. 일치하는 거. 경쟁 관계 아니고 일치. 서로 공감. 같이 느끼는 거. 개인의 이익과 집단의 이익에서 이런 경쟁 되는 건 이건 공감이 아니죠. 공감이 아니죠. 우리. 그 다음에 애착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애착과의 밀접한 관계. 부모와 자녀의 애착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죠. 부모와 애착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가장 사랑받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애착 관계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사회적 삶과 또 생존의 기초가 어떤가, 관계의 연결, 이런 게 잠깐 여러분들 비켜드릴게요.
인간의 사회적 삶과 생존의 기초가 되는 어떤 관계, 또 사회적 관계, 이러한 게 어떠한 어떤가 과거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잠깐 이걸 올려서요. 그러면은 공감과 치료적 효과, 우리 공감이 이렇게 중요한 요소를 역할을 하죠. 그러면은 공감이 우리에게 주는 치료적 어떤 의미야. 잠깐만요. 공감의 이제 중에서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이해와 의미, 공감을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내담자의 감정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감정을 말합니다. 내담자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나도 그 문제에 함몰돼서 같이 문제에 허우적거리면 안 되죠. 이해하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감정, 내담자의 감정과 경험을 상담자가 아주 민감하게 같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것. 그래서 상담자는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 나는 건강하게 유지한 채, 지금 상대가 너무 아픈 거, 그걸 이해하고 공감하고 같이 몸이 아픈 게 아니고 이해하는 거, 그걸 같이 느끼고, 그래서 내담자 입장이 되어보고 느낀 것의 의미를 내담자에게 전달해 준 거. 그래서 너무 아프겠군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해의 과정이 필요하죠. 내담자의 이해 과정에서 공감은 내담자의 사적인 지각세계로 들어가서 개인의 지각세계겠죠. 누구마다 그 안에 철저히 머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각세계 같이 머무는 것. 내담자가 경험으로 인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감정에 민감해지는 것. 지금 내담자가 지금 급하죠. 마음이 지금 위기 상황이죠. 그래서 감정이 막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시시각각 변하고 아주 여러 가지 시시각각이 변화되는 이 같이 민감하게 우리가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가 내담자의 삶을 일시적으로 사는 것을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이러는 거. 그런 이해 과정,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담자의 두려운 감정을 두렵지 않는 눈으로 바라보고 전달하는 것을 굉장히 지금 내담자는 마음의 위기 상태죠. 갈등 상태. 이러기 때문에 이 두려운 감정이 있잖아요. 막 너무너무 두렵죠. 그러나 이해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같이 공감하고 상담자가 두려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아 이거 큰 문제였구나. 자신감이 없어지죠.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내담자가 나타내는 반응을 통해서 인도되어 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의 감정을 이렇게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해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공감에 어떤 치료적 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공감의 치료적 효과. 이러면 어때요? 이제 서로 공감해주고 이러한 공감을 통해서 이해하는 과정, 공감을 이렇게 같이 다 이해를 해주면은 내담자가 소외감, 외로움, 고독감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죠. 그 해소가 되고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가 있다고 느껴요. 나름대로 거기 굉장히 가치가 있고 가치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하는 거. 그대로 그 자체 가치가 있고 내담자 자신에게 부여해왔던 여러 가지 제한과 한계들에서 자유롭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준 거. 지금까지 이건 다 못해, 안 돼. 이 한계점을 이걸 바탕으로 이제 다 우리는 다 쓸 게 있잖아요. 그것을 어떤 기회로 우리의 지금 실패를 우리가 기회로 이걸 찬스로 보는 거죠. 그걸 기회로 찬스로 보고 어떤 체인지에 대해서
어떤 기회로 옮겨야 되겠죠. 이 기회로 제공하고 개성과 그게 나름대로 개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서 내담자 스스로에게 자신의 숨겨졌던 정보들을 이제 드러내게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감해주면서 드러내주고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가죠. 자, 여기까지 이제 어떤 인간 중심 상담에서 어떤 공감에 대한 상담 과정 이런 거 살펴보았죠. 그러면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도 공헌한 점도 있고 또한 이 이론에 또 제한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 공헌점이 무엇인지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의 공헌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의 기법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전하는 거죠. 굉장히 인간과 인간의 관계 중심으로 많이 간 거고 전문가뿐 아니라 쉽게 접근할수록 굉장히 보편화된 인간 중심 이거를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상담에서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남의 말을 잘 경청했는데 우리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 유창하게 반짝하게 말 잘하는 연설가 웅변가가 아니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사람이 가장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경청하고 남에게 잘 배려하고 이런 배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랑의 언어입니다. 배려하고 이런 거 배려하고 이해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이런 게 중요성에 대한 공헌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구를 촉진하고 가설을 검증하여 이론과 성과를 계속 장려해온 게 인간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헌점도 있었지만 모든 게 우리 학문은 하다 보면 연구하다 보면 또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 한계점, 제한점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 제한점을 전 개인적으로 공헌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한점은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연구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문제 제기로 놓고 우리가 더 연구해서 보완해야 되겠죠. 그럼 이 시간 인간 중심 상담 이론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법이라든가 주요 개념, 상담 과정 등등에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인지 행동 상담 이론 가지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